네, 안녕하세요. 아디션 방송 토카치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랜섬웨어 리질런스를 위한 데이터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베리타스 코리아의 천대영 이사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제목이 랜섬웨어 리질리언스. 네.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자, 랜섬웨어 리질리언스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요즘에 이제 그 랜섬웨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이버 위협, 네.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 네,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격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안 걸린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걸리더라도 뭔가 신속하게 기존에 있는 잘 백업된 데이터를 갖고 복구를 시킨다. 그렇죠. 그런 의미네요. 네. 근데 뭐 제가 저번에 토카이티 이제 보안 관련된 토크를 했을 때도 그때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올해 가장 큰 보안의 위협 중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 뽑으실 게 랜섬웨어거든요. 진짜로 그 필드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어마어마하죠.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는 그 TV 보면서 요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랜섬웨어 보안에 자신이 없는 기업이라면 이 기회에 비트코인 좀 미리 사두시라고. 그것도 방법이네, 진짜. 네.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그렇죠. 전기차가 말게 되면 큰일이지.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이사님께서 저희 토카이티에서 랜섬웨어를 언급하시고 이런 거 한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네, 오래됐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랜섬웨어에 대한 위협이 더 증가되는 걸 많이 느낍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국내에 또 기사가 또 한 건 있더라고요. 대형 그 육류 유통업체에 또 랜섬웨어 시위가 발생을 해서 뭐 이런 기사도 뜨고 하는데 하루가 멀다고 이런 랜섬웨어 피해 사례들이 기사화되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예,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그런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 그런 선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큰 위협이 아니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사에 언론 기사상에서 또 우리 토카이티에서도 그렇고 랜섬웨어를 우리가 언급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들 또 뭐 어떤 복구 방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그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걸 많이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랜섬웨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큰 비즈니스예요. 네. 해커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고 기업에서는 장단컨대 랜섬웨어를 100% 차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홀들이 어디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은 그 홀들을 항상 노리는 거고요. 해커들은 계속 진화를 합니다. 설령 우리 환경이 뭐 폐쇄망이고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있건 시스템이 어디에 있건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해커들도 항상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랜섬웨어 처음 이제 출연한 게 한 30년 됐거든요. 네. 근데 30년이 됐어요, 랜섬웨어. 한 30년이 됐는데 뭐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그 에이즈 연구원이 조셉 팝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PC를 컴퓨터를 90번을 껐다 키면 이게 동작 카드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플로피 디스크에 심어가지고 이걸 한 2,000장 정도를 자기 이제 그 리서치 커뮤니티에 뿌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실행이 되면 화면에 뭐 어떤 이제 그 몸값을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플로피 디스크는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발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랜섬웨어는 엄청나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랜섬웨어는 언제든지 우리 기업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레질리언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랜섬웨어에 대한 회복력, 과연 그것이 이제 백업 뭐 어떤 솔루션으로 얼마나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시작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에 이미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랜섬웨어 얘기하는 건데 왜 스쿠터를 왜 갑자기 가까이 나오시니까? 안 돼.
오른쪽에도 스쿠터고요. 네네. 왼쪽에도 스쿠터인데 네. 왼쪽에 있는 분은 네. 굉장히 올드하신 것 같거든요. 배경이 네. 자동차가 옛날에 맞습니다. 포드 자동차. 네, 맞습니다. 뭐 1900년도 초반에 네, 그런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년 전에도 있었구나. 네, 스쿠터가. 전동 스쿠터는 사실 1919년도에 처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어떤 우편 배달부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긴 했었는데 한 2, 3년 정도 판매가 되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스쿠터가 부활을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이제 제가 이 이미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IT 연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어떤 좀 앞서가는 그런 기술들을 이미 다 디자인해놓고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인기를 그리고 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기술들이 다시 언급이 되고 뭐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처음 개발이 된 게 2011년도예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이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VTL하고 뭐가 달라요. 네네. 어떤 뭐 성능은 어때요. 그러니까 테이프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만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랜섬웨어 때문에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기본적으로 빌트인된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새롭게 부각되는군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 어플라이언스를 처음 디자인하고 지금까지 이 내부의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컨셉 자체가 바뀐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보안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가 팔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랜섬웨어 침해 사고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 사고 없었다는 건 설령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더라도 네네.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한 번도 그것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렇죠. 백업을 받은 것을 복구를 못했다던가 이런 건 없었다 한 번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기업들이 그 백업 백업 시스템들을 이제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 백업 시스템조차도 랜섬웨어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해커들이 어떤 환경에 침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시스템이 백업 서버예요. 왜냐하면 백업 데이터를 무력화시켜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침투해서 가장 먼저 뒤지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백업 환경이기 때문에 이 백업 환경은 노출되지 못하게 또는 해커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백업 인프라 관리하는 모델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들과 동일한 보안 울타리 안에서 같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인프라 위에. 그렇죠. 그러면 해커들이 이 보안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버리면 운영 시스템과 동일하게 백업 시스템도 노출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백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사용자 실수라든지 어떤 PC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기계적 결함 또는 뭐 어떤 물리적인 재해 상황, 장애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업을 하는 걸 했지만 최근의 트렌드 자체는 물론 컴플라이언스 요건도 있긴 하지만 이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업이라는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랜섬웨어가 침투했을 때, 해커가 침투했을 때 백업 서버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업 인프라가 적절하게 그런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어떤 운영 시스템들을 위한 보안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업 서버만 위한 백업 서버를 위한 별도의 어떤 보안 인프라를 다시 만든다?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처럼 아예 그냥 보안성이 사전에 빌트인된 이런 컨셉으로 제품을 어떤 백업 환경을 개선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2중, 3중으로 백업 데이터 또는 백업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업 환경을 격리시킨다. 그렇죠. 기존 IT 운영 인프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랜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하는 패턴 자체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어떤 계정을 탈취하고 그 계정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들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피싱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이메일로 업무를 하는데 이 피싱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 사례가 91%에 달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멀웨어라든지 어떤 해커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공격도 보호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있지만 랜섬의 피해 금액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초반에 피디님 뭐 질문을 주시긴 하셨지만 랜섬웨어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근절될 수가 없고, 최근의 트렌드 자체는 그냥 뭐 어떤 보안에 대한, 랜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랜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크웹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랜섬의 실행 툴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랜섬의 툴을 구해서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뭐 피싱 공격을 하다든지 그렇죠. 그런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랜섬의 위협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보니까 이게 그 자기가 한 그 공격에 대한 뭐랄까 대가인 황금성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비트코인.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신뢰를 또 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베리타스가 작년 9월에 전 세계 21개국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IT 기업 경영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분석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장표만 제가 준비를 했고,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의 설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응답자 중에 37%가 한 번 이상 랜섬웨어 감염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평균 6번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저희가 물론 그 한국의 그 1,000명 이상의 이게 기업 사람들한테 네, 맞습니다. 했는데 모든 기업에서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중에 64%가 몸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어떤 랜섬웨어 방어할 수 있는, 아니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랜섬웨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랜섬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2번, 3번 랜섬웨어 공격을 당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커들이 힘들게 그 기업의 IT 환경에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들락날락하기 쉽게 어떤 통로들을 만들어놔요. 홀들이 그리고 세션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랜섬 피해를 한번 공격을 감행을 하고 이 피해 복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해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해커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한 번만 당하고 뭐 끝나면 좋은데 2번, 3번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기업일수록 랜섬웨어 피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작은 조직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보다는 기업을 향한 타겟으로 하는 그런 APT 형태의 공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건 시스템이 어디에 있건 모두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폐쇄망이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 왜냐하면 사용자의 실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감염되는 확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네트워크 연결된 것은 모든 것은 다. 맞아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죠. 폐쇄망 망블리 해놓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랜섬웨어는 어디가 됐던 모두 다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완벽한 보안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랜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뭐 최근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유통기업의 이제 그 랜섬의 사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한 이유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은 그런 어떤 위협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BYO 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Bring Your One 해서 뭐 백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백업 소프트웨어만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업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별도의 서버와 OS 그리고 저장 장치 얘네들을 또 따로따로 구매해서 하나의 그냥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쓰시는 거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BYO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 이 백업 서버의 보안 부분도 사실 기업에서 직접 스스로 셀프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보안 요건, 보안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 장애, 사용자 실수, 요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에 어쨌든 간에 뭘로 해가지고 루트가 탈취가 되면 그렇죠. 네. 다 영향을 받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아지니까 기업에서는 뭐 VDI라든지 이런 환경들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VDI를 또 효과적으로 또 그 재택근무하고 있는 사용자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이런 환경들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클로베나 랜섬웨어가 최근에 다시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를 공격을 하고 네. 계정을 탈취해서 AD에 조인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공격하는 이런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유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클럽 랜섬웨어로 인해서 네. 피해가 발생했고 문제는 일부 백업 서버들도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100% 복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랜섬 공격의 트렌드 자체는 데이터를 빼갑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빼가서 그렇죠. 그 데이터를 다크사이트 유출을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면 데이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중에 있는 데이터들, 어떤 전송되는 과정이라든지 저장 상태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설령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해커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하지를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선제적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럼 윈도우가 아니면 괜찮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태가 그렇죠. 있죠. 한 예, 5, 6년 인터넷 전이었죠? 나야나 사태가 네네. 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결국 이 회사 뭐 매각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랜섬웨어는 OS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윈도우뿐만 아니라 뭐 리눅스건 뭐건 간에 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택근무, 원격 근무 때문에 부랴부랴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쉬우니까 해커들이 뭐 윈도우를 많이 공격하는 것 뿐인 거지 뭐 리눅스도 괜찮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안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랜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랜섬웨어 공격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커들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방법을 계속 쓰다가 이제 이게 안 먹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랜섬웨어는 항상 진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공격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홀을 찾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랜섬에 대한 보안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랜섬 툴을 쉽게 구해서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시킵니다.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면 사실 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랜섬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공격을 감행하다 보니까 비용을 지불해도 복화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면 안 돼요.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공격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번에 미국 뭐 송유관도 했지만 결국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걸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업의 그런 다운타임이 시간당 뭐 손실 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송유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랜섬웨어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랜섬웨어 공격을 펼치는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랜섬이 무조건 뭐 몇 달러, 뭐 비트코인 얼마 딱 했는데 지금은 돈 많은 기업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그 금전을 요구하더라고요. 사실 언론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국내 그런 어떤 뭐 한 탑 5 기업들은 다 랜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충을 겪고 계시는 기업들도 계시고 언론 보도는 안 되지만 저희는 그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그거 듣게 되면 어떻게 들어왔지? 여기로 어떻게 들어왔지? 저희도 놀랄 때가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최근에 랜섬 공격은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섬웨어는 암호화를 시키니까 이 데이터만 어떻게든 보호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시스템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공격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거나 유출을 하거나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지 데이터를 목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패닉으로 만들어야지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미국 송유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송유관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테이프에다가 보관하면 되겠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RPO, RTO 이런 걸 많이 따져요. 왜냐하면 다운타임 자체가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그 기업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물론 이제 오프라인은 있어요. 뭐 테이프나 이런 쪽에 데이터는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망가져 버리면 그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데이터를 복원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또 네네. 그 어떤 환경까지 다시 다 뭔가 구축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그렇죠. 걸릴 몇 거란 달 말이죠. 걸리겠죠. 네. 이거는 그 RTO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데이터를 항상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을 캡슐화해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데이터 위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 있으면 뭐 데이터는 건들지 못하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망분리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클라우드에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어디에 있던 사실 해커들은 그 위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으면 네. 모든 시스템들이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그 송유관 사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모두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 다이하드 4.0에 파이어 세일이라는 공격이 나와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사실. 네, 네. 그때 보게 되면 뭐 한 도시의 어떤 신호등이라든지 교통망도 마비시켜버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전력도 마비시키고 굉장히 큰. 그래서 저게 실제로 가능해? 라는 사실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거죠. 네, 굉장히 큰 그런 뭐 미국의 송유관 회사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커들에게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지불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우리는 이 민간 기업이기 민간 때문에. 기업이고 그렇죠. 우리가 가이드를 제공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이 송유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기름값이 엄청 뛰어가요. 네. 휘발유 값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패닉으로 이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복구키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백업 데이터 복구를 했어요.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 백업 데이터 복구를 했고, 그래서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사람, 기술, 프로세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사람은, 랜섬웨어는 사람의 실수를 의도를 해요. 네, 그렇죠. 피싱 메일을 보내고 그렇죠. 뭐 하고 해서 사람이 실수로 그 메일을 클릭하게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에 침투하는데 사람을 매개체로 침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없이는 사실 시스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 물론 뭐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의 실수를 의도하는 게 제일 쉬운 공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안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인 그런 보안 테스트라든지 어떤 사용자의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이 기술이라는 부분은 사실 랜섬웨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 IT 인프라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랜섬웨어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기술력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재택근무들 많아지면서 사용자들 위치들이 굉장히 많이 원격지에 많이 분산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백업할 수 있는 어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층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백업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321 백업의 황금률 법칙을 무조건 지켜라. 최소한 한 카피 정도는 오프라인 격리된 위치에 놔둬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업 환경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라지한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백업 마스터가 있고 미디어 서버들이 여러 개가 쭉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마스터 서버를 어플라이스처럼 네네. 자체적인 어떤 캡슐화되어 있는, 보안 캡슐화되어 있는 이런 제품으로 다 바꿔라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격리화되어 하는 겁니다. 있는?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백업 인프라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떤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프로세스예요. 뭐냐면 좀 어떤 규모가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복구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조직에서 보게 되면 이 매뉴얼은 그냥 매뉴얼로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상의 모든 기능들을 정기적으로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뭐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능한 그런 네, 절차인 건지 이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그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개선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재해복구 프로세스와 연관된 그런 절차를 만들고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가 이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3단계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방, 두 번째가 탐지, 세 번째가 복구예요. 예방이라는 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랜섬웨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3.1 법칙을 반드시 따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암호화라든지 뭐 불변 모드 스토리지라고 표현하죠. 웜 스토리지 같은 뭐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탐지인데, 랜섬웨어가 기존의 그 조직 IT 인프라의 보안 울타리를, 보안 장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들이 탐지를 못했거나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들어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기존의 솔루션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느냐? 백업 관점에서는 백업 데이터량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요즘에 중복 제거 기술 다 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해커가 들어와서 만약에 암호화를 딱 시켰어요. 그러면 중복 제거 백업을 하게 되면 중복 제거율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아, 네. 새로운 데이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중복 제거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스템들에서의 그런 뭐 데일리 백업 그런 변동량이라든지 어떤 저장량 변경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랜섬웨어 같은 그런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복구인데, 어떤 피해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 포커싱된 보호 방법론도 중요한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RTO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이 백업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력한 보안성, 별도의 격리된 보안성,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첫 번째 예방에 근거해서 한 카피를 별도의 위치에 소산을 해라. 뭐 요런 오프라인에. 그렇죠.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백업은 최후 보루예요. 모든 조직에는 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환경과 이 백업 인프라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인프라들은 백업과 모든 인프라들이 그냥 하나의 보안 울타리하고 통합으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장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는 백업도 동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백업 인프라를 기존 보안 울타리와 별도의 울타리로, 네. 별도의 격리된 보안성으로 운영을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처럼 사전에 이 보안성이 빌트인 된 네. 그런 제품을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그런 보안 컨셉 솔루션을 찾아서 뭔가 적용을 하거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체적으로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캡슐화돼서 격리가 되면 네네. 이 기존의 내부의 인프라가 그 루트가 탈취가 되더라도 네네. 저건 안전한 겁니까? 사실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보안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잘 어렵죠. 네. 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아까 말한 빌트인된 보안성을 맞습니다. 그래서 빌트인된 보안성들인데 하나 설명드리면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아무래도 저희 베리타스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방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표준화에 좀 많이 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쪽이 굉장히 좀 보안성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DISA라는 미 국방성 산하 전투기관이 있는데 그 전투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요. STIG라는 보안 강화 그 지침이 있거든요. 이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OS에 대한 어떤 강력한 하드닝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그 승인하는 이제 암호화 모듈을 승인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그런 또 이게 있습니다. FIPS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증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사용자마다의 그런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라든지 보안 통신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만텍의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라는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IPS라든지 IDS 이런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네이블이 되어져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이런 IPS, IDS는 네트워크 앞단에서 그렇죠. 어떤 해킹 시도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솔루션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플라이언스 자체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백업 어플라이언스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언스 자체가 하나의 그 보안 울타리로 이렇게 캡슐러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뚫지를 못해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저 블랙캣 컨퍼런스에 출시를 해서 해커들 그 해커 시도를 다 막아낸 이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수천 대 이상이 판매가 그렇죠. 되었습니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랜섬웨어 침해 또는 해킹되었다라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OS는 뭔가요? OS는 저희 베리타스 이제 시큐어드 OS라고 표현하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 레디엣 OS를 저희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컴포넌트들만 남겨놓고 다 디세이블하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STIG라든지 NIST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안 강화 가이드에서 하드닝도 해놓고 그러니까 자체 OS겠네요. 그렇죠. 오픈소스 OS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IDS, IPS 기능으로 다시 한번 또 쉴드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뭐 사람의 실수를 뭐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OS의 어떤 그런 취약점,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죠. 그 OS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IDS, IPS 솔루션 하는 역할 자체가 이 OS의 그런 취약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캡슐을 감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해커들이 그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보안성이 적용된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야 그 회사 내 기업의 기존의 IT 인프라에 루트가 탈취되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루트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하면 또 뭐 2차 인증 같이 그런 인증이 또 그 절차도 필요한 기본적으로 건가요? 2단계 인증이 되어져 있고요. 네. 안에 들어와서도 뭔가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려거나 하게 되면 또 이 안에 별도의 또 인증을 해야 되고 그 인증된 그런 부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세션이 자동으로 클로즈가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 인가된 사용자 들어와서 뭔가 액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환경 구성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자체들이 다 트래킹되고 로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또 디세이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IDS, IPS 기능 자체는 IPS는 앞단에서 막아주는 거라고 보고 IDS는 이 내부에서의 어떤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이 어플라이언스를 환경을 통으로 그냥 감싸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세션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트래킹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능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BYO 환경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환경 서로 이제 그런 보안 컨셉이 이게 다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BYO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BYO 환경을 하게 되면 백업 소프트웨어 제공해주는 그런 보안 요건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 백업 솔루션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인증, 뭐 사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백업 소프트웨어만 공급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 OS 레벨까지도 백업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사용자 책임이에요. 하지만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OS라든지 백업 소프트웨어 각종 어떤 컴포넌트들을 모두 다 디자인하고 사전에 빌트인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안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사실 이런 보안 가이드에 이런 어떤 강력한 보안들이 빌트인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베리타스는 과거에 시만텍 시절에 이 어플라이언스가 처음 디자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안성 자체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어플라이언스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이 보안성에 대해서 2011년에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이 특징 있게 뭐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는 랜섬의 공격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플라이언스 이런 보안 요건들이 굉장히 크게 각광받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 싶을 정도로 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예요. 그 C 기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뭐 국제 방송 아니잖아요. 네네. 네, 국제 방송 아니니까 저렇게 말씀드리면 코그니전트라는 미국 IT 회사예요. 미국 IT 회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리전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이 굉장히 얼마나 크냐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도 랭킹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지난해 4월에 인도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랜섬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추정 손실액이 $7천만 이를 거라는 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제 BYO였어요. 저희 넷백업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VTL을 쓰고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몇 대 쓰고 있었어요. 작은 규모로. 랜섬 피해가 발생을 했고, 굉장히 여러 컨설팅 업체들이 동원이 돼서 컨설팅을 해서 뭔가 이제 방안을 만들었는데, 백업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전량 교체. 네. 이게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BYO 환경들은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답니다. 심지어 일부 VTL은 가상화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상화 환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같이 이제 VTL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BYO 환경을 다 없애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전량 교체를 하고 나서 321 법칙을 적용한 사례인데, 우리가 321 법칙을 하게 되면 보통 테이프 미디어를 떠올리거든요. 오프라인.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321 법칙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NGDC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터 센터, 네, 차세대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이게 두 개의 그룹핑, 그래서 푸네하고 그 첸나이 두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걸쳐서 모든 인프라들 1차 백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이뮬리티브 스토리지라고 해서 웜 기능이 제공이 돼요. 네. 그래서 1차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백업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센터로 크로스로 복제를 해요. 2차 사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에어갭 영역. 예, 별도의 완전히 격리된 그 환경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321 법칙을 구현하는 거죠. 양쪽 데이터 센터를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321 법칙을 구현한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랜섬웨어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321 법칙을 적용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성 차단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화재라든지 그런 다양한 재해 상황에도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321 법칙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뮬레이티브 스토리지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저희 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넷백업 이제 소프트웨어만 쓰시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BIO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어플라이언스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서 지원이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서드파티 벤더 기술하고 통합되어 있거나 이런 기술이 아니라 저희 자체 기술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백업 솔루션들이 어떤 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1차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백업된 데이터를 웜 기능이 있는 쪽으로 카피를 해야지만 웜 기능을 적용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1차 데이터 자체에서도 웜으로 내장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컨셉으로 저희는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어갭. 한 카피 이상은 반드시 원격지 다른 위치에, 격리된 위치에 보관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이버 재해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재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장 큰 재해 상황은 화재예요. 네. 우리 조직 어떤 그 기업들이 사무실에 어떤 빌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리고 다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층에서의 그런 화재라든지, 그렇죠? 그런 화재로 인해서 우리 기업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좀 떨어진 위치에 데이터를 디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기업들은 이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면 기업 자체가 없어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재해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격리된 위치에 보호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회사를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에어갭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그 탐지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의 보안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해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빨리 탐지를 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 저희 베리타스는 이 백업 데이터의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앱타라는 솔루션은 기존의 백업 인프라를 통합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이에요. 백업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지라든지 뭐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 뭐 이런 전체 IT 인프라를 다 통합으로 분석하고 리포팅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인데, 백업 쪽에서도 그런 통합 리포팅이 가능해요. 저희 넷백업뿐만 아니라 뭐 서드파티 백업 제품들도 통합으로 다 리포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데이터 그런 중복적을 변동 추이, 어떤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양의 변동 추이, 이런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리포트를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제품에서는 랜섬의 어떤 감염된 파일을 탐지하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앱에 같이 통합이 될 예정이고 저희 넷백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어떤 중복 제거 비율 예를 들어서 오늘 백업이 돌았어요. 그러면 백업이 끝나고 나서 이 중복 제거율을 딱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백업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 백업 중복 제거를 체크를 해서 변동량을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체크를 해서 뭐 비슷하거나 네. 뭐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백업했던 거는 중복 제거율 90%인데 내일 백업을 돌렸더니 중복 제거율 한 60% 떨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백업 받고서 이 잡을 실패 처리하고 알람을 띄워줍니다. 네. 이거 랜섬웨어 뭐 랜섬에 감염된 파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봐라.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에 이제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드려요. 넷백업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애프터 솔루션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넷백업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랜섬웨어 랜섬웨어 감염된 파일이 혹시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모니터링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넷백업은 이제 다양한 그런 제품들로 제공이 돼요. 기본적으로 스케일업 기반으로 어떤 비와이어 환경이라든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이 플렉스는, 다커 기반의 넷백업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여러 개를 띄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웜 기능이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쓸 수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어플라이언스 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쪽은 뭐 A사, B사, C사, 뭐 A부서, B부서, C부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어플라이언스 쪼개서 쓸 수 있는 게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이퍼스케일 기반의 플렉스 스케일 어플라이언스를 또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스케일 아웃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성능이라든지 용량이 어떤 선형으로 이렇게 네. 증가될 수 있는 확장성이 그렇죠. 그런 이제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라든지 어떤 컨셉에 맞춰서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시큐리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벽한 보안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기업의 어떤 그런 제로 시큐리티 태세를 유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구니를 떨어뜨려 버리면 계란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은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어떤 이 백업은 별도의 격리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우리는 지금까지 랜섬웨어 걸린 적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랜섬웨어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리를 잃기 전에 외양간에 다시 한번 어디 홀은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이사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하신 분 세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이사님. 자, 여러분 이제 아마 설문조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요청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설문에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수님, 백업 마스터 계정에 탈취되어서 데이터 복구가 막힌 경우에 그 베리타스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네. 글쎄요, 마스터 계정이 탈취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데이터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계정이 탈취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전환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마스터 계정은 탈취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 네네. 네. 마스터 계정 탈취되면 설령 뭐 그러면 그 베리타스에 백업 어플을 쓰더라도 끝나는 건가요? 백업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세션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2단계 인증 방식이고 들어와서도 뭔가 별도의 또 인증을 거쳐야 되고 세션을 자동으로 뭐 커넥션을 끊어주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이 탈취가 되더라도 이 환경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네. 네. 이용주님, 최적의 백업 주기와 백업 자료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요? 이거는 뭐 환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SLA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시스템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복구돼야 되고 뭐 이런 그런 SLA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IT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기훈님, 제품 중에 베리타스 억세스 어플라이언스 제품과 연동되어 웜스토지를 통한 보호 방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랜섬웨어 방어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야.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러니까 테이블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저희가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서 웜 기능으로 뭔가 이 안에 데이터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네. 그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이 있어요. 그 솔루션과 웜 기능으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백업에서는 그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웜 기능을 이네이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네. 양지영님, 백업 데이터가 스토리지의 장애 및 파일 시스템의 오류로 정합성이 깨진 경우에는 이를 자동 인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복 제거 저장이 되게 되면 이 알갱이들만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 알갱이들의 그 어떤 위치 값이라든지 이런 네네. 메타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치유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스캐닝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 다시 치유하고,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종윤님, 내 백업을 사용해서 백업한 후에 클라우드 복원이 부트 모드 변환 없이 가능한지요? 이거는 글쎄요, 글쎄요, 온프레미스 백업에서 클라우드에 보고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윤성호님, 내 백업이 온프리미스상에 자기 테이프인 LTO9 장비를 지원하는지 궁금하고, LTO9은 자체 랜섬웨어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내 백업 기능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LTO는 테이프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테이프가 어플라이언스 그 디스크니까 굳이 뭐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차이는 너무 확실합니다. 네. 자, 김명환님은 개인 PC에서 랜섬웨어 발생할 때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백업본으로 원상 복구한다 하더라도 업무 시스템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클린한 시점을 정의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커들이 침투를 해서 이 환경 내에서 침투하자마자 바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APT 형태의 그런 공격들은 침투하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네네. 이 안에 이제 환경들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 환경 내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커들이 한번 침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쥐구멍 같은 걸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찾아서 없애려면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 업체들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루트킷을 다 트래킹을 해서, 포렌식을 다 하고. 그렇죠. 실제로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다 찾아서 모두 다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클리어한 시점이라고 정의된 그 시점을 선택해서 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리고 랜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과정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배은기님, 백업 및 복구 중에 파일에 대한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작업용 임시 등록 권한이랄까? 글쎄요. 백업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시스템들에서 가장 상위 권한을 가지고서 백업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 권한을 가지고 권한이 있어야지만 백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임시 권한으로 백업을 한다, 복구를 한다, 제약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광희님이 3일 법칙에서 2와 1은 알겠는데 3은 뭘 말하는 거죠? 네. 네. 자, 3이라는 게, 네. 자, 백업은 3카피. 그리고 이 중에 2카피는 서로 다른 형태로 저장. 그리고 하나는 원격 위치에 저장. 네. 네, 이게 3일 법칙입니다. 소산. 네네네. 백업은 3카피. 네. 오케이. 네. 박성진님, 해당 제품을 통해서 SAP 데이터 백업을 진행한다면 어플라이언스 내부에 자체 백업 파일로 저장 관리가 되는지요? 추가로 PTL, VTL 유지하면서 해당 어플라이언스를 연결해서 같이 사용 가능한지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내부에 그 디스크 기반의 중복 제거 기능이 이네이블된 저장소가 같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1차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어떤 추가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PTL이나 VTL에 다시 또 사본을 카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네네. 네. 이강희님, 서로 거리가 많이 떨어진 두 개 사업장의 어플라이언스를 각각 운영할 때 소산 백업을 운영해야 한다면 기존과 같이 탭 미디어 백업해서 소산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간의 원격지 소산 백업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지요? 네, 이미 댓글에 제공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 넷백업은 그 넷백업 에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에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플라이언스 간의 데이터를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간에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종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쪽이 망가져도 다른 쪽은 항상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임옥현님, 랜섬웨어 감염된 파일도 백업이 되는지요? 아니면 감염된 파일에 대해서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랜섬웨어 감염된 파일은 새로운 파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랜섬웨어 감염된 파일도 백업은 돼요. 네. 백업은 되지만 저희가 백업을 하면서 얘네들을 중복 제거 백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다 조각화 시킨 다음에 이 조각들의 그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디지털 지문값들을 비교로 해서 유니크한 조각들만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새로운 파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 되더라도 중복 제거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같은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면 중복 제거율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그 겹치는 조각들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새로운 랜섬웨어 감염이 돼버리면 새로운 조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저장이 돼버리는 거죠. 중복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화돼서 몇 개의 조각만 저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파일이 백업되더라도 사실 이 안에서 다른 데이터에 피해를 입히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어떤 시그널을 주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백업된 데이터의 중복 제거율 변화 추이를 통해서 이거는 랜섬웨어 감염을 의심해봐야 된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그 잡을 아예 그냥 실패 처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오케이. 윤성호님, 넷백업에 IPS, IDS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기존에 있는 IPS, IDS는 불필요한 것인지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안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기존에 우리 환경에 이미 IDS, IPS가 있는데 왜 이게 또 필요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IDS, IPS 솔루션은 전반적인 IT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운영 시스템들도 있고 뭐 백업 시스템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랜섬웨어에 걸렸다. 해커가 침투를 했다라는 거는 앞단에 있는 이 솔루션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뚫린 겁니다. 그렇죠. 한번 뚫린 상태에서 다시 쫓아와서 이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다시 한번 캡슐화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 자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이 이제 이네이블 되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정환님은 오늘 웨비나 이벤트 페이지에 보면 랜섬웨어의 새로운 타겟, 백업 마스터 서버 계정 탈취, 이 부분에 대해서 넷백업은 어떻게 대응하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디플로이되어 있는 많은 환경들을 보게 되면 넷백업 마스터 서버가 BYO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FY21에 저희가 이제 잡고 있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기존 인프라에 노후된 인프라 중에서 이제 BYO 환경으로 있는 넷백업 마스터 서버를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서버에 뭐 해커들이 침투를 한다든지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이 백업 환경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마스터 서버를 굉장히 강력한 보안성이 제공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전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강희님, 백업된 데이터 중에 어느 시점에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는지, 어느 시점 백업 데이터로 복구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이건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을 통해서 해커들의 그 루트킷을 트래킹을 쭉 추적을 하면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은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희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댓글을 다 못 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신영님께서는 랜섬웨어가 리눅스 및 유닉스가 감염이 된 사례가 있는지요? 네,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서버 교체가 곧 서버 교체 예정인데요.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리눅스로 교체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리눅스도 나야나 사태처럼 리눅스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사관님께서는 베리타스에서 랜섬웨어 관련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지요? 워낙 해킹 기술이 급변해가지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거나 보안 관리자 전문 세미나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랜섬웨어 관련된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주님, 로컬 어드민 계정이 탈취되고 해커가 이 계정으로 들어와서 도메인 어드민으로 스위칭하는 행위를 막는 기능도 있는지요? 이거는 백업 솔루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김민호님께서 이제 랜섬웨어 뭐 이렇게 뭐 랜섬을 줘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그 복구일 같은 건 얼마 되는지 아까 뭐 어떤 뭐 랜섬웨어 기술 잘 모르는 애들은 복구 잘 못 해준다 그러잖아요. 네, 복구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송우강 사태에서도 복화키를 받았지만 복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네. 이전에 나야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금전 지불하고 복구 키를 받았어요. 네. 근데 복구하다가 디스크가 여러 개가 폴트가 나면서 결국은 데이터 복구 실패한 거죠. 아. 그러니까 키를 금전을 지불하고 나는 지불했는데 실패했나요? 네. 동시에 디스크 여러 개가 폴트가 나면서 뭐 이게 뭐 스토리가 네, 좀 장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들은 건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 중요한 거는 해커들은 신뢰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믿고 돈을 지불할 거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그런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해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영진님, 전체 데이터에 대한 레질런스 확보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자주 실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 데이터에 대한 백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랜섬에 대한 방어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업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넷백업 어플란스를 다소 도입해야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규모에 맞춰서 백업도 이제 사이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라면 그 데이터량을 효과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사이징된 그런 이제 스펙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백업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이징만 막 한 다음에 스케일 아웃 되다 보면 그것도 비용이 들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 윈도우라고 설정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이런 시간에 이제 딱 시간 범위를 정하고 그걸 백업 윈도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이에 모든 데이터가 다 백업이 완료가 되어야 돼요. 네네. 그 정도 그러면 성능이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플라이스가 몇 대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 사이징하게 되는 거죠. 네. 김명환님, 백업 시스템에는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한 사람 백업 실행과 모니터링 권한만 갖고 다른 사람은 새 백업을 구성하거나 이전 백업 구성 삭제 권한을 갖는 방식 등등. 보통 백업은 전문 담당자가 한 사람이 다 운영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백업 서버에 들락날락 하는 건 제일 보안에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아까 RBAC 같은 게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같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워크로드 담당자가 자기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것만 뭔가 보고 설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네. 그런 이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최윤님, 금융의료 등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는데 백업보다 처음부터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랜섬웨어의 암호화 행위를 초기에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그런 부분들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질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오늘 굉장히 많네요. 네. 이기정님께서는 현재 기술로 빠른 포맷 후에 랜섬웨어가 램에 로딩된 경우가 가능한지요? 포맷을 한다는 것은 클린한 설치 파일 기준이고 과연 디스크상에 있는 데이터 기록만으로 프로세싱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랜섬웨어는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랜섬웨어는 그냥 한 가지 딱 그런 루틴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공격 패턴은 다양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랜섬 피해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하드웨어까지도 전량 교체하는 거를 가이드를 합니다. 네. 요즘에 랜섬 해커들은 그런 어떤 시스템에 있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 상태에서 어떤 공격을 감행하거나 뭔가 홀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지능화된 공격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랜섬웨어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냥 하드웨어까지 뭐 네트워크 스위치건 서버 시스템이고 하드웨어고만 그냥 전량 다 교체. 이게 그냥 미국에서는 법칙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커들이 한번 침투를 하게 되면 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쥐구멍을 만들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쥐구멍이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전용기님, 백업 서버의 컨트롤 타워인 백업 마스터 서버가 주센터가 아닌 백업 센터에서 백업 보안을 강화하고 랜섬웨어 공격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 금융권 사례를 알고 있는지요? 또 이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센터에도 백업 환경이 있고 백업 센터에도 백업 환경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주센터에 있는 백업 환경을 백업 센터에서 컨트롤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 거죠. 네,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고 대부분의 금융권 회사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격리된 환경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네.
이민수님, 보안 담당자가 보안이 강화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백업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건 너무 글쎄요. 백업 네. 어플라이언스는 보안 담당자보다는 이제 백업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최경권님은 대기업의 경우 아까 3일 말씀하셨는데 3위 가능할까요? 대기업 가능.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2, 1 정도는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도 잘 안 하는 그런 환경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센터 안에서 그냥 백업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환경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사용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원격 소산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강희님, 넷 백업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 중인데 비용 효율적으로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팁이 있다면. 저희 세일즈 분화가 이제 협상을 잘하시는 게 네, 내고를 네. 잘하시는 게 아, 네. 네. 자, 이기정님은 이제 한 300명 되는 기업의 이제 전산 관리자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사무실 델 서버 컴퓨터를 쓰고 있고 총 데이터량은 3테라 되는데 랜섬웨어 아직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런 게 워낙 뉴스가 나오면 걱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MS SQL과 윈도우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나스를 서버로 쓰는 거 힘들 것 같습니다. 찾다 보니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경우 원하는 시점을 복원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래서 원드라이브로 동기화해 놓으면 랜섬웨어 걸려도 복원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떨지. 원드라이브 동기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아, 네. 동기화라는 거는 랜섬웨어 감염되면 얘도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나스도 굉장히 위험해요. 뭐냐면 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전문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백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좋은데 이기적으로 돈이 드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또 오케이 해야 되고 위해서. 비용 관점에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용 관점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위한 그런 컨셉을 먼저 정해놓고서 네. 그 컨셉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맞춰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이기정이 같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아까 3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적어도 1이라도 1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1이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네, 그것도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사전에 좀 사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과 소소하는 것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집에다 뭐 그걸 갖다 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녀본 이제 제조사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체 데이터를 나스 스토리에 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지방에 있는 공장에다가 차로 갖다 놓더라고요. 나스 스토리를. 네.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네.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네. 네. 아, 저도 사실 오늘 진행하면서 이거 토크화이트 어떻게 하지? 물론 아직 우리는 돈이 없고 막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언급이 안 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 기장님께서 이제 원드라이브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Saa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SaaS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안에서는 이 SaaS 플랫폼 쪽에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걸 제공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내 거잖아요. 그렇죠. 집어넣는 것도 나잖아요. 네네. 해커들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SaaS 그런 솔루션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보안성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M36 같은 SaaS 데이터들도 그래서 백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오케이. 니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스 백업 쪽도 좀 이렇게 뜰 것 같기도 하네 앞으로. 저희가 오늘은 언급이 안 되었지만 네. 넷백업 사스 프로텍션이라는 사스 M365 같은 그런 사스를 백업하는 전문 솔루션을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애저 기반으로 M365를 백업을 하고 애저 안에 저장을 하고 아카이빙을 하고 필요하면 어떤 이 디스커버리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솔루션이 최근에 도입을 했고 저희가 지금 판매를 요번 달부터 시작을 해요. 네.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이제 M365 비즈니스 하고 있는 많은 파트너들 제가 같이 또 사업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M365를 쓰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라면 한번 이제 그런 솔루션 검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3분 좀 저기 재밌는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한정원님, 토카이티 웨비나 접속할 때 랜섬웨어 감염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뭐야? 토크라이트 웹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맞아요. 네, 충분히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3분 좀 이름 좀 부르셨습니까? 네. 네, 그 이기정님. 이기정님? 네. 그 힘내세요, 이기정님. 네. 네, 그 전영진님, 윤성원님. 네? 윤성원님. 네. 윤성원, 전영진, 이기정. 네. 3분이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오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제가 랜섬웨어 얘기를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한 5, 6년, 6, 7년 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면 해커들은 수익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랜섬웨어 공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들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는 10번 강조해도, 100번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격리된 별도의 보안 정책, 컨셉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 데이터 보호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방송 마치고 마지막 설문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해.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